용칼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재명의 꿈 지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출연료가 보장된 SBS 라디오 진행자 자리를 박찬 이유도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매우 어려웠을 때 저는 그의 편이 됐습니다. 저는 왜 이재명의 편이 됐을까요? 그로부터 받아먹은 건 없고요. 그의 정치적 이익과 무관합니다. 그의 정치적 이익과 제가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뜻을 말씀드리지요. 이재명 지사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에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말할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게 말이죠. 그렇다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다닐 사람 붙잡고 너는 언제부터 이재명을 지지했느냐? 나보다 오래됐느냐? 그거 무릎을 맞대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저에겐 그런 염치나 배짱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리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하면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제가 원치 않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처음 알게 된 시기는 그가 민주당 부대변인일 때입니다. 그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사건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처음 알렸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사건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08년 7월 일본 홋카이도 주요 8개 나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 이명박 씨가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 후쿠다 총리가 일본 교과서에 일본명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문예춘추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사건 바로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 네, 이 사건입니다. 이명박 씨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 한 적 없다라면서 부인했지요. 이때 한국 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일보 인터넷판 기사 외에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했다면 지금은 곤란하다. 그러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당장 내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총선 때까지 시비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당시 언론은 대부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도한 다음에 올라온 국민일보 인터넷판 기사에다가 무려 40만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문희준 기사 악플보다 더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그것도 주말 부대변인이었어요. 평일 말고. 그때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말이죠. 근데 굉장히 지략이 빛났어요. 일본 신문의 말이 옳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명박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닙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명박 각하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이러면서 일본 신문이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이 신문을 상대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변호사 측이 패소당하면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MB가 결국은 골탕을 먹게 되는 소송인 것이죠. 물론 결론 나진 못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재명 부대변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물건이구나. 민주당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재명 씨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이 됩니다.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합니다. 자, 성남시 이제 돈이 바닥났다. 그러니 집을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 중앙 언론마저 성남시를 이슈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성남시가 전임 한나라당 시장 때 터무니없는 초호화 청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죠. 이재명 새 시장은 이 청사를 팔겠다고 선언합니다. 한나라당 돌려가면서 공직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나 고분고분한 시장 아니야, 까불지 마,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공무원들 명찰 달라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으려고 했죠. 당시에 뭐 생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늘 공무원, 늘공이라고 하죠. 늘공에게 먹히는 일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공, 뭐 대표적으로 검찰 공무원, 이 사람들이 지금 지 멋대로 선거로 뽑힌 정통성 있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있잖아요. 예? 해서는 안 될 쿠데타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늘공들에게 지사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싸울 줄 아는, 또 권력을 쓸 줄 아는 정치인은 2010년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유일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늘공들이 저항하는 지금 이 시기,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뭐 확실하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겨울이었을 겁니다. 겨울이었겠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청사에 어린이를 위한 스케이트장, 눈썰 매장을 만들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이 이걸 철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시장 그래서 곧바로 트위터에다가 그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을 깠어요. 그러자 이 시의원 비난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철거하라고 주장한 사실을 주민이 알게 하지 말라, 뭐 말하자면 그 트위터 내려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 자기가 철거하라고 주장한 사실을 감출하는 그 시의원의 행위마저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이 의원이 트위터에 올라온 이걸 지우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빅엿을 먹은 거죠. 자, 그렇게 빅엿을 먹은 새누리당 시의원들 몇 년 뒤에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 그 의원들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의원들 이름을 공개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스케이트장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오셨지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하면서 팻말을 갖다 붙인 거죠. 또 그걸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은 적폐청산이 시급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대통령감이다, 언젠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말 안 듣는 야당 의원들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전두환 박정희식으로 또 이명박 박근혜식으로 겁박하고 밥줄 끊고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주권자인 시민 또는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꼭 해야 할 개혁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여야 통틀어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그 뒤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기본소득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작은 음식점에서도 사람 쓰지 않고 무인 계산대로 주문하게 하지요. 무인 주차장, 무인 편의점. 네, 이제 기계가 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들 좋겠죠. 직원 한 명 두느니 기계 하나 들여와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면. 그런데 말이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받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내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주죠. 소득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겠죠. 기계가 월급 대신 받아서 사람 대신 소비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정부와 공공이 국민의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에 눈을 떴습니다. 스위스처럼 월 3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이재명 시장은 작은 것부터 실험했습니다. 청년 소득을 고안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24살 청년에게 연 4번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물론 현금은 아닙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해요. 그 청년들 보고 지역에서, 골목에서 중소상공인들 물건 팔아달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기본소득도 그렇지만 지역 화폐 정책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보도 나온 게 있어요. 지난해 5,612억의 지역 화폐가 발행됐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마다 83%를 골목 상권에서 소비했다고 합니다. 못해도 5천억 이상은 골목 상권에서 소비됐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 정책 잘했다, 도입 잘했다, 이런 도민과 상인 10명 중에서 6명 내지 7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70% 가까이 호평했다는 것이죠.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같은 혜택을 중소상공인도 나누는 그런 세상을 열려고 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정책 구상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부자에게는 엄격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이런 따뜻한 행정가적 대원칙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큰 이익을 얻어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 주민에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말이죠.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도 있었고요, 딴 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가 사익을 추구해서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재명의 꿈이 대동 세상에 있다고 봅니다. 대동, 클대자에 같을 동자, 대동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 세상은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 만일 이런 세상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세상, 바로 노무현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과 일치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김육을 닮았습니다. 김육. 조선 효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육은 납세 제도를 바꿔서 부자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내는 조세 정의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대동법을 만든 사람이죠. 비로소 평등의 원리가 이렇게 생동하게 됐고 조선 사회는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부터 정치를 했을까? 그동안은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펼치면서 그의 정치활동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 의료 영리화라고 해서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지요. 의료 영리화의 반대는 공공의료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은 성남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벌이다가 이 일로 수배와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공공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공공의료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가난해요. 몸은 아파요. 그러나 병원에 가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가는 곳이 바로 공공의료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의 길을 택했고 결국 시장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그 뜻을 이뤘습니다. 네, 성남의료원이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재명 지사가 서럽게 우는 사진. 이 사진이 대체 언제 이렇게 이 사진은요 언제 찍힌 것이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몇 달 동안 2만 명이 서명하고 발의했던 성남시 의료원 설치 조례를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날치기해서 폐기한 직후였습니다. 정말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새누리당이 그 계획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 예산을 깎은 새누리당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싸울 줄 아는 시민을 위한 파이터로서 정치적 근육을 키워갔습니다. 신천지 본진을 털어서 교인 명단을 받아냈잖아요. 이런 저력은 어쩌다 한번 하는 계기가 아닙니다. 그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 특권 반칙을 일삼며 기득권을 대대로 이어가려는 자, 가진 힘을 앞세워서 힘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억압하는 자. 제가 보기엔 이 자들이 바로 이재명의 적입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재명을 치워야, 이재명을 꺾어야, 이재명을 묻어야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까지 아마 이재명한테 칼을 들고 달려들었겠지요. 이들, 즉 이재명의 적들이 아직 우리 사회의 주류입니다. 주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겪어본 생애 이격이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이재명. 그가 2018년에 당했던 총공세는 사실 언젠가는 당했을 일이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온갖 의혹, 억측, 이게 법정까지 갔지요. 나중에 할 말은 많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당시엔 이재명을 죽이면 출세길은 보장된다. 이런 믿음이 공직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거나 법원까지 갔다 해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폐륜적인 트위터 계정을 운용했다느니,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았다느니,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느니, 여배우와 불륜 관계였다느니, 대부분 다 뻥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2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형, 즉 지사직 상실형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이재명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부수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2심의 판결 대법원 가서 엎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력 있는 많은 법률가들은 말합니다. 이 2심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3심 가서 파기환송, 즉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벽 3시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 규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받는다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2심에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힘 있는 정치인에게 들러붙으면서 혹은 강자,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적당히 개혁적인 척, 적당히 정의의 편인 척하면서 성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술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 운명은 임꺽정처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꺽정이 누굽니까? 관아의 창고를 털어서 양곡과 폐물을 훔쳐서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의적 임꺽정, 관군에게 잡혀서 끝내 처형당했던 의적 임꺽정.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그 임꺽정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가렴주구를 일삼는 나쁜 위정자에게 맞섰고 신분 해방의 기치를 부르짖었던 의로운 적. 그런데 집단지성이 있고 촛불혁명까지 이루어진 세상에서 이재명이 임꺽정으로 소비돼야 할까요? 오늘 왜 이재명 이야기를 하느냐? 뜬금없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개혁적인 척, 적당히 정의의 편인 척하는 정치인들 너무 많다, 이 점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려고 하는데 야당 등 방해 세력의 책동으로 개혁의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고 그래서 뒷받침한다라고 말하지만 끝내는 자기 이익에 기울어져 적당히 보신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계속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러는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동지를 모질게 내치고 수구 언론에게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로 선거 승리, 정권 재창출, 저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변의 경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으면 권력을 주어 보아라. 이재명 지사에게 준 권력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그가 법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진단받게 하려 한 것, 이것뿐입니다. 그게 권력 남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력 남용입니까? 범죄입니까? 동생이 성남시장이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던 형, 끝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형을 강제 진단받게 하려 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아울러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으로서 형을 붙들어 맸던 것입니다. 그게 직권남용이래요. 여러분, 만약 형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건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아마 직무유기 혐의를 씌웠을 겁니다. 아울러 형님이 이런저런 부당한 행동, 예컨대 청탁 같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아마 이재명 시장까지 엮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려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포지션을 갖건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은 힘없고 백없는 오로지 민중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공직자로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임꺽정으로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낡은 질서에 편입되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정의다, 이렇게 강변하는 세상에서는 우리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세상,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죠. 대동세상이잖아요. 대동세상. 대동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 여겼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동세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들, 이들을 솎아내지 않고서는 민주당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또다시 겨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요즘 염려가 많습니다. 이재명의 꿈이 임꺽정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합시다. 용칼이었습니다.
김영민 TV. 네, 정치 뉴스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 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 이런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15kg을 뺐다는 분 이야기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자,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 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 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이제 입장차가 드러나네요. 자, 중요한 것은 원인인데 제가 지난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원흉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흉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에 대한 그런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정부가 신천지가 계속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신천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 금지라면서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내에서만 감염병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 교단 안팎의 감염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단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교단이 신천지라는 얘기인데 신천지가 교단이었군요. 이단이 아니라 교단이었군요. 네, 제가 이 교회나 이단 관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좀 아는 처지긴 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병렬식으로 또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문제 제기는 본질도 명분도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전 교인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신천지는 왜 전 교인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 자기들의 그런 멤버십이 다 드러나면은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완전히 무의로 돌아간단 말이죠. 또 기존에 지금 교회에 침투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 드러나겠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의 그 활보는 지금 우리 국가 방역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명단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신천지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신천지를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창궐 했는데 무슨 중국을 탓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중국을 막으면 더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미 인천공항에서 발열 체크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은 대구 봉쇄, 물론 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은 대구를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봉쇄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차단하자 이거 아닙니까? 대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걸 대구 봉쇄라고 왜곡하고 오도하고, 대구 봉쇄는 안 되고 중국 봉쇄는 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봉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신천지는 언급하지도 않고 중국만 이렇게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중국을 자꾸 얘기하겠어요? 중국이 자기들 표현대로 우한 폐렴이 창궐해서? 그게 아니죠. 현 정부가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한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떠나면 어떡하나 절절 매는 사람들,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미국이 방위비 더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남북한 사이에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데 압도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진한 반미, 친중 이 이야기를 갖고 지금 현 정부에게 타격을 입히겠다? 이게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총선 전국에 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4월 15일에 한번 망신을 당해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릴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민주당 표 비례정당이 나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서울신문 한번 보실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제3의 길이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한 단계 깊어진 고민의 결과 제3의 1길을 제안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중도 하차한 정봉주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3의 길은 비례정당 창당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마음을 비교적 잘 아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제 내칠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전 무례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정봉주, 너 저기 출마 자격 없어. 경쟁도 안 돼. 경선도 안 돼. 예선도 안 돼. 이러고 내쳤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놀러 갔다 왔습니까? 당을 위해 몸 던져서 이명박 정권 막으려고 그렇게 감옥 갔다 왔습니다. 감옥 갔다 돌아와가지고 사면을 받았는데 출마했다가 거짓 미투에 말려가지고 결국 또 1년을 공쳤어요. 그러면은 복당 신청하기도 전에 복당을 시켜주고, 뭐 전략 공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선은 치르게 해줘야 되는데 예선 할 자격 없다라면서 내쳤고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당에게 의리를 지킬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할 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아마 없을걸요. 정봉주 전 의원의 비례정당 창당, 글쎄요,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지 혹은 뭐 마음은 먹었는데 포기하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예컨대 아서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민주당이 정봉주 씨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손혜원 의원도 지금 행보가 바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비례정당 창당에 관여할 경우 당적이 없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아마 손혜원 의원 1인 정당으로 창당되더라도 아마 기호 10번 이내에 그 번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정봉주, 손혜원 누가 어떻게 창당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의 민주당을 돕기 위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보가 지금 민주당의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언론한테 휘둘리는 이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노선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따로 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왜 막아요?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막을 자격이 누가 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차버립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의와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정봉주, 손혜원이 망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뭐 이분들이 당 만든다고 제가 참여하거나 혹은 뭐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이 깃발을 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도 자성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이 뭐 자기 책임하에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근데 막가는 여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막가는 여권 비례당명 시민당 2말 3초 창당 2월 말 3월 초 창당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작년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주도했던 개국본 사이트 등에선 신당의 당명을 시민의 정당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다. 이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아마 이거는 손혜원 의원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창당 과정에서 친여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들은 창당에 참여할 인사로 김남국 변호사,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최백은 건국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거론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왜 김남국 변호사가 이들 정당 창당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 친문들이 비례당 창당 인사로 꼽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총선에서 일당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 일각에서는 비례민주당 창당을 내심 원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근 의병, 민병대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거나 물밑 지원을 할 경우 자기들이 선거법을 고쳐놓고 의석을 늘리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실무적인 이유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효과를 보려면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를 전부 위성정당에 몰아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비례 후보들이 줄을 서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창당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뭐 선거 전까지 뭐 비례정당은 저당이니까 저당에다가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예. 오늘 권순정 전 리얼미터 본부장 얘기는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원내일당 잘하면 과반수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셈법이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 공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 걱정이 당이 뭐 서너 군데 만들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유권자들이 뜻을 모아서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표가 분산됐을 경우 교통 정리가 안 됐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네요. 네. 그래요. 지금 뭐 여권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총선 풍향계된 코로나 표심 다시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코로나19를 이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서 한국일보가 분석하고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발병 초기 다소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급속히 확산된 추세가 지금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 이런 비겁한 양비론 그리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태도 그리고 본질을 간과하는 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감췄어요. 피해 상황을, 감염 상황을 감췄어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기조로 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확진자 또한 그렇게 해서 격리시켜서
완치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박근혜 때 메르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메르스 때 지지율 하락에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영향이 컸고,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블루칼라 노동자층의 민심도 변동폭이 컸다는 점, 이건 맞아요. 그러나 지난 정부 때의 그 일은 감추다가 계속 번지는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됐고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했다가 그 조그만 구멍이 이제 드러난 거죠. 신천지라는. 네, 아주 특수한 상황, 그리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번진 이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느 사태든 어느 사건이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세월호? 그러나 정부가 공공이 제대로 나서서 300명 되는 사람들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구조했다면 이런 참극은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여당 정부가 했던 행태와 비교를 해놓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 선거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정치 뉴스 브리핑 하면서도 후회됩니다. 이딴 기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더럽혀야 한다는 점이. 네, 전염병은 반드시 일망타진해야 하고 빨리 종료가 돼야 합니다만은 교묘하게 정치에 이용해 먹는, 그리고 야당 선거운동을 하는, 그때 박근혜 정권의 이런 실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모든 것이 아수라판이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구시장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작 2015년 메르스하고 비교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 아닙니까? 네, 정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